그래. 나는 돈 없는 거지였지. 근데 말이다. 너희가 버린 이거지. 지금 통장에 65억 있다. 70세 조혜란의 차가운 선언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복수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는 6개월간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6개월 전 서울 강서구 낡은 연립주택. 새벽 5시 30분 조혜란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전쟁이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투명 인간과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헤라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관절염으로 삐걱거리는 무릎을 참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았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은 헤란이 차려준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엄마, 오늘도 집에만 계실 거죠? 38세 아들 민수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듯한 어조였다. 응,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헤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쓸쓸함이 자리했다.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녀였지만 남편이 죽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에 입원했고 이제는 혈육인 가족들만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며느리 지연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에이,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겠어요. 경로당이라도 나가시지. 33세 지연의 말에는 헤란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속마음이 드러나 있었다. 결혼 7년 차인 그들 부부에게 시어머니는 불편한 존재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경로당 가서 뭘 해? 거기도 다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헤란의 말에 민수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그러게요. 엄마가 너무 집에만 계시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직설적인 말이었다. 헤란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70년을 살아오며 터득한 인내력이었다. 식사 후 민수와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헤라는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온수를 틀지 않았다. 가스비가 아까워서였다. 이 집의 가장은 아들 민수였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생계유지도 빠듯했다. 헤라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 우리 나가요. 점심은 라면이라도 끓여서 드세요. 지연의 말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이라도라는 표현에서 며느리의 무관심이 드러났다. 예전에는 헤란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그냥 대충 때우라는 식이었다. 그러마, 잘 다녀와라. 헤란의 대답은 여전히 다정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적막이 찾아왔다. 혼자 남은 헤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이른 아침의 골목길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 보였다. 헤란만 홀로 시간이 멈춘 듯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헤라는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 넣고 파 조금 썰어서 넣었다.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다. 식사를 하며 헤라는 딸 은채를 떠올렸다. 35세 딸 은채는 미혼으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주말마다 헤란을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곤 했다. 아들 부부와 달리 은채는 어머니를 챙기려 노력했다.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었다. 은채도 속으로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헤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남편 사업을 도왔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모두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리어 가족들의 짐이 되어버렸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부부가 돌아왔다.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지연도 마찬가지로 피곤해 보였다. 엄마, 저녁 준비됐어요? 지연의 물음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2시간 전부터 준비한 저녁이었다. 갈비찜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찌개. 헤란의 용돈으로 장을 본 것이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이사 얘기해봤는데요. 이사? 네, 좀 더 넓은 곳으로요. 이 집은 너무 좁아서. 민수의 말에 헤라는 불안해졌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돈은 어떻게 할 거니? 그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대답에 헤라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 뻔했다. 엄마, 혹시 가지고 계신 돈 있으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용돈도 겨우겨우 받아서 쓰는데 뭔 돈이 있겠니? 실제로 헤란의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받는 돈은 미미했다. 그럼 어쩌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지연도 실망한 표정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지연의 불평에 헤라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헤라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70세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 신세였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었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헤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을 준비하고 혼자 점심을 먹고 저녁을 준비하는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었다. 헤란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주말이 되어 딸 은채가 찾아왔다. 헤란은 딸을 보자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저 그렇지. 넌 어떻고? 바빠요. 회사 일이 많아서. 은채는 외식업체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다. 미혼이라는 부담감에 더욱 열심히 일했다.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몸 필요한 게 있겠니? 헤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뭔가 드시고 싶은 거라도. 괜찮다.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은채의 표정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대화도 길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의 생활에 바빠서일 것이라고 헤라는 생각했다. 은채가 간 후 헤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적막한 집에서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동반자였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나오면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현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헤란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짐이라고 여겨지는 노인의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헤란은 알지 못했다.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것은 빚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25년 전 남편이 몰래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오래된 땅 문서가 있었다. 하지만 헤라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가족들의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헤라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서운함도 자리하고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짐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팰 뿐이었다.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70년 인생에서 터득한 인내력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헤란의 단조로운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평소처럼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나 가스 검침원 정도로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조혜란 여사님이시죠? 저는 한빛보험의 김상현 부장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헤라는 당황했다. 보험회사에서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보험료? 우리 집은 보험들 여유가 없는데. 아,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팔러 온 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러 왔습니다. 김상현 부장의 말에 헤라는 더욱 어리둥절했다. 보험금이요? 무슨? 고 조남철 씨의 아내이신 조혜란 여사님이 맞으시죠? 1985년에 저희 보험에 가입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조남철, 헤란의 남편 이름이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그가 보험을 가입했다는 말인가? 잠깐 들어오세요. 서서 얘기할 수는 없고. 헤라는 김상현을 거실로 안내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할 겨를이 없었다. 남편이 보험을 가입했다고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25년 전 일이고 당시에는 보험금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상현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1985년 12월 15일 조남철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보험료는 월 15만 원이었고 25년간 성실하게 납부하셨네요. 25년간? 헤라는 놀랐다. 남편이 25년 동안 월 15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는 것인가? 그것도 자신 몰래? 네, 그런데 2010년부터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마 경제적 사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의 설명을 들으며 헤라는 기억을 더듬었다. 2010년은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때부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남편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25년간 납부하신 보험료 덕분에 상당한 보험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얼마나요?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총 65억 원입니다. 김상현의 말에 헤란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65억? 네, 맞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정확히 65억 3천만 원입니다. 헤라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65억이라는 거액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게 3년 전인데 왜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주소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연락이 늦어졌습니다. 김상현이 사과했다. 그동안 여사님을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등록 추적을 통해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라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65억의 거액을 받게 된다니. 정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물론입니다. 여사님이 합법적인 수익자시니까요. 김상현은 서류를 펼쳐 보였다. 복잡한 보험 약관과 계산서가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조혜란이 65억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일주일 내로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김상현의 설명에 따라 헤라는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혹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요?
혜란의 질문에 김상현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니까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여사님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김상현이 돌아간 후 혜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5억 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혜란은 김상현이 두고 간 명함과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한빛보험 김상현 부장. 보험금 65억 3천만 원. 일주일 후 입금 예정.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와 지연이 퇴근한 것이다. 엄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지연의 말에 혜란은 깜짝 놀랐다. 보험 얘기에 정신이 팔려 저녁 준비를 깜빡했던 것이다. 아, 미안해. 지금 할게. 혜란은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65억이라는 거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혜란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혜란은 상상해봤다. 65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민수와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기뻐하며 자신을 다시 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 관심이 진짜 자신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 혜란은 결정을 미뤘다. 우선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엄마, 오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래, 뭐가? 표정이 좀 밝아 보여요. 민수의 말에 혜란은 당황했다. 기분이 얼굴에 드러났나 보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게요. 요즘 엄마가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지연도 동의했다. 평소와 다른 혜란의 모습을 감지한 것이다. 식사 후 혜란은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65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아들 부부의 이사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딸 은채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을 짐 취급하던 가족들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변할까?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 조금 더 지켜보자. 혜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당분간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정말로 혜란의 계좌에 65억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혜란은 실감이 났다. 이제 정말로 부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혜란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를 준비했고 검소하게 생활했다. 겉으로는 변화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혜란은 가족들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무감으로 모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혜란의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65억이 통장에 입금된 후 2주가 지났지만 혜란은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어느 목요일 저녁 혜란은 온 정성을 다해 저녁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며느리가 즐겨 먹는 버섯전, 그리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 자신의 용돈을 털어 장을 본 것이었다. 와, 오늘 상이 푸짐하네요. 지연이 말했지만 그 어조에는 감사함보다는 의외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그러게.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민수도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잘 차려지니까 의아해하는 것이었다. 그냥 너희들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혜란의 대답에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사 문제도 그렇고. 이사 문제는 어떻게 됐니? 아직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출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롭고. 민수의 말에 혜란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에게 65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말해줄까? 혜란은 잠깐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다. 엄마, 혹시 친구들 중에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들도 다들 어려워. 나이 먹고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혜란의 대답에 지연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사실은 엄마가 우리랑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 혜란은 귀를 의심했다. 따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게 엄마를 모시기에는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엄마가 좀 더 작은 곳에서 혼자 사시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민수의 말에 혜란은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것인가?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연이 변명하듯 말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셋이 이 좁은 집에서 계속 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든지. 지연의 말에 혜란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양로원? 원룸? 70세 노인을 혼자 살라는 것인가? 지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엄마 모시는 비용으로 우리가 이사도 못 가고 아이도 못 낳고 있잖아요. 지연의 직설적인 말에 혜란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그렇게 짐이니? 혜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수가 당황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뭐? 돈도 못 벌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늙은이라서 짐이라는 거지? 혜란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됐어. 알겠어.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혼자 생각해 볼게. 혜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65억이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 돈이 있다고 말하면 달라질까? 혜란은 생각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수와 지연은 혜란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사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15분 거리에 괜찮은 투룸이 있대. 보증금은 얼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엄마 계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 지연의 말에 민수가 머뭇거렸다. 그럼 정말 엄마께 말씀드려야 할까? 당연하죠.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요. 혜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메어졌다. 그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뭘? 따로 사시는 거요. 혜란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정말요? 화 안 나세요? 화가 날 게 뭐 있겠니?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데. 혜란의 체념한 듯한 대답에 민수는 안도했다. 그럼 어디서 사실지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볼게. 혜란의 말에 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직접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일은 내가 해야지. 혜란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혜란은 실제로 집을 알아보러 나갔다. 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은행이었다. 65억이 정말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통장을 확인하니 역시 거액이 그대로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왔구나. 혜라는 마음을 정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짐으로 여긴다면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였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다. 혹시나 해서 딸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채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은채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혜라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 은채야, 만약에 엄마가 너희들과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민수가 그런 얘기를 해서. 오빠가요? 엄마를 내보내려고요? 은채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혜라는 민수와 지연이 자신을 양로원이나 원룸으로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군요. 은채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은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오빠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은채의 말에 혜라는 충격을 받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빠 부부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저도 엄마를 모시고 싶지만 제 월급으로는. 은채의 말이 흐려졌다. 결국 그녀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겠다. 혜라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그날 밤 혜라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정말로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다. 혜란이 마지막 시험을 계획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어보니 4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 남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입니다. 한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다. 혜라는 당황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니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을까? 혹시 이 동네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셨나요? 재개발이요? 혜라는 잘 몰랐지만 한도윤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혜란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정보를 어디선가 입수했던 것이다. 네, 이 일대가 곧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보상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도윤의 말에 혜란은 관심을 보였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무나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해요. 한도윤은 능수능란하게 혜란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사실 재개발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그의 진짜 목적은 해란의 65억을 노리는 것이었다. 들어오시겠어요? 자세한 얘기는 앉아서 하죠. 해란은 한도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집의 상황을 파악했다. 낡은 가구, 생활감 넘치는 분위기. 겉보기에는 돈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 부부는 직장에 나가고 딸은 따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재개발 관련 결정은 어르신이 하셔야겠네요. 한도윤의 말에 헤라는 씁쓸했다. 가족들은 자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요. 재개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헤란의 말에 한도윤은 내심 웃었다. 65억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일까? 어르신, 혹시 최근에 좋은 소식 같은 건 없으셨나요? 보험금이라든지. 한도윤이 떠보는 질문을 던졌다. 헤라는 순간 당황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보험금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보험금이요? 왜 그런 걸? 아, 그냥요. 요즘 오래된 보험에서 만기금이나 보험금 지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도윤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헤라는 의심스러웠다. 혹시 제 사정을 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 컨설팅을 하려면 가정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한도윤은 빠르게 변명했다. 하지만 헤라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집을 아시고 찾아오신 건가요? 이 일대 재개발 예정 가구들을 전부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도윤의 대답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헤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재개발 협상에서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드리고요. 자금 운용이요? 네, 목돈이 생기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좋죠. 한도윤의 말에 헤라는 흥미를 느꼈다. 실제로 65억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투자요? 부동산, 주식, 채권,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한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헤라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와 지연이 퇴근한 것이다. 엄마, 누구세요? 민수가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 부동산 컨설팅 하시는 분이에요. 헤란의 소개에 민수와 지연이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 컨설팅이요? 네,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한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 일대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드리러 왔습니다. 재개발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재개발이라는 말에 보상금을 생각한 것이다. 네, 이 지역이 곧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도윤의 말에 지연도 흥미를 보였다. 그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도윤의 설명에 민수 부부는 완전히 관심을 보였다. 헤라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성공 보수제입니다. 보상금을 받으시면 그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요. 오, 그럼 위험 부담이 없네요. 지연이 기뻐했다. 계약서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구체적으로 물었다.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집주인분이어야 하니까. 한도윤이 헤란을 가리켰다.
민수와 지연의 시선이 혜란에게 집중되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어조에는 혜란의 의견을 진지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동의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있었다. 글쎄, 혜란이 망설이자 지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도와준다는데. 그러게요. 혼자서는 제대로 협상하기 어렵잖아요. 민수도 어머니를 설득했다. 혜란은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첫 번째 반전을 준비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 기회였다. 그럼 계약해 볼까요? 혜란의 대답에 민수와 지연이 기뻐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도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혜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한도윤이라는 인물의 등장을 이용해서 가족들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며칠 후 한도윤은 서류를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수와 지연도 함께 있었다. 계약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도윤이 서류를 내밀었다. 민수가 먼저 받아서 읽어봤다. 성공 보수 20%네요. 좀 높은 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전문 컨설팅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도윤의 설명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서명하세요. 지연이 혜란에게 펜을 건넸다. 하지만 혜란은 받지 않았다. 잠깐,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혜란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엄마, 뭔 소리예요? 이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나요? 혜란의 질문에 한도윤이 당황했다. 물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혜란의 요구에 한도윤은 어쩔 수 없이 서류들을 꺼냈다. 하지만 혜란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엄마, 민수가 당황했다. 왜 그러세요? 이분이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가? 성공 보수 20%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혜란의 말에 한도윤이 불편해했다. 어르신,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개발 얘기를 하고 돈 관리까지 해주겠다고 하고. 혜란의 지적에 민수와 지연이 난처해졌다. 엄마,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의심이 많다고? 70년 살면서 배운 게 그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혜란의 말에 한도윤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르신, 혹시 저에 대해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집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혜란이 핵심을 찔렀다. 특히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의심스러웠어요.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켰다는 것을 느꼈다. 그건 혹시 제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혜란의 직접적인 질문에 한도윤은 당황했다. 민수와 지연도 놀랐다. 엄마,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금? 민수가 물었다. 그제서야 혜란은 깨달았다. 가족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 혜란이 망설이는 순간 한도윤이 재빨리 말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라고요? 혜란이 추궁했다. 네, 다른 집과 혼동했나 보네요. 한도윤은 급하게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도윤이 급히 나가려 하자 민수가 말렸다. 아, 가지 마세요. 계약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어르신께서 의심하시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죠.
한도윤은 서둘러 나갔다. 뭔가 들킨 기분이었다. 한도윤이 나간 후 민수와 지연이 혜란을 추궁했다. 엄마, 보험금이 뭐예요? 정말로 받으신 게 있어요? 그게 혜란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엄마,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연도 재촉했다. 혜란은 결심했다. 첫 번째 반전을 공개할 때가 온 것이다. 사실은 아빠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왔어. 얼마나요? 민수가 흥분해서 물었다. 혜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65억. 뭐라고요?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소리쳤다. 65억이라고요? 그래. 65억 3천만 원. 혜란의 고백에 민수와 지연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곧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혜란의 65억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 전까지 그녀를 짐 취급하던 민수와 지연이 갑자기 극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엄마, 아침 드세요. 제가 직접 차려드릴게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혜란이 혼자 준비하던 아침 식사였다. 괜찮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엄마가 왜 힘든 일을 하세요? 지연의 극성스러운 관심에 혜란은 당황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라면이라도 끓여서 드세요라고 말하던 며느리였다. 엄마, 혹시 몸 어디 안 좋은 데 없으세요?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도 갑자기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괜찮아. 그래도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좋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의 관심도 어색하기만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로원으로 보내려던 아들이었다. 혜란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결국 사람들의 태도는 돈에 따라 바뀌는 것이었다. 그런데 엄마, 그 돈 어디에 맡겨놓으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행에. 일반 예금으로요? 그럼 이자가 너무 적을 텐데. 그런가? 혜란이 모르는 척하자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런 큰 돈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투자도 하고 자산 운용도 하고. 투자요? 네,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그래야 돈이 불어나죠. 민수의 설명에 혜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저희가 열심히 알아봐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드릴게요. 지연의 말에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국 돈이 목적이구나.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들은 혜란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엄마, 이 아파트 어때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인데 투자 가치도 좋고. 지연이 부동산 광고를 들고 와서 보여줬다. 35억이네. 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50억은 될 거래요. 완전히 이득이에요. 그럼 나머지 30억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되죠. 제가 아는 증권사 직원이 있는데 정말 실력이 좋아요. 민수가 거들었다. 엄마, 그냥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설득을 들으며 혜란은 내심 놀랐다. 며칠 전까지 양로원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35억짜리 아파트를 사라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면 누가 살아? 혜란의 질문에 민수와 지연이 서로 눈치를 봤다. 당연히 엄마가 사시는 거죠. 혼자?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살죠. 관리도 해드려야 하고. 지연의 말에 혜란은 피식 웃었다.
결국 자신들이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혜란이 천천히 말했다. 며칠 전에는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니?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때는 몰랐잖아요. 뭘 몰랐는데? 엄마가 이런 큰 돈이 있다는 걸요. 지연의 솔직한 대답에 혜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돈이 없었다면 계속 내쫓으려고 했을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거야? 혜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수가 당황했다. 엄마,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양로원이 버리는 게 아니면 뭐지? 혜란의 추궁에 민수와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딸 은채가 찾아왔다. 보험금 소식을 들었는지 그녀의 태도도 평소와 달랐다. 엄마, 정말 65억을 받으셨어요? 그래.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이제 걱정 없으시겠네요. 은채의 말에도 미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엄마, 저도 사실 고민이 있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고민? 결혼 자금이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은채도 결국 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면. 5억? 네,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헤라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모두가 자신의 돈만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가족들을 진짜로 시험해 볼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할 말이 있어.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사실 그 돈에 문제가 있어. 문제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야. 오류라니요? 지급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거야. 혜란의 거짓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건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대. 혜란의 말에 가족들이 절망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 혜란의 대답에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당분간은 투자 계획도 미뤄야겠네요. 그러게. 아파트 보는 것도 취소해야겠어. 지연도 실망한 표정이었다. 혜란은 가족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돈이 불확실해지자마자 태도가 또 바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극진했던 관심이 점점 식어갔다. 엄마, 아침은 알아서 드세요. 제가 회사에 늦을 것 같아서. 지연이 서둘러 나가며 말했다. 괜찮다. 가거라. 혜란의 대답에 지연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나갔다. 엄마, 저도 급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혜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며칠 전의 관심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채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결혼 얘기 좀 미뤄야겠어요. 왜? 엄마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남자친구가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은채의 말에 혜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딸마저 돈이 불확실해지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해라. 엄마, 이해해 주시죠? 응, 이해한다. 전화를 끊고 혜라는 소파에 앉았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때 한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에는 급하게 도망갔던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왜 또 왔어?
지난번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려고요. 한도윤은 혜란의 상황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보험금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설명할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어르신, 혹시 보험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도윤의 말에 혜란은 그를 예리하게 쳐다봤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 그게 동네에서 소문이. 소문?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궁금하네요. 혜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도윤이 당황했다. 혹시 우리 집 사람들이 얘기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돈이 없어지니까 관심도 없어지는 거네요. 혜란의 말에 한도윤이 급하게 변명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준다고? 수수료 20% 받으면서요? 그건 정당한 대가입니다. 정당한 대가요? 사기치려고 접근한 사람이 무슨 정당한 대가예요? 혜란의 직격탄에 한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말고. 어르신, 나가라고 했잖아요. 혜란의 호통에 한도윤은 어쩔 수 없이 나갔다. 혼자 남은 혜란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가족들도 외부인들도 모두 돈만 보고 있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혜란은 최종 결심을 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혜란이 보험금 문제를 거짓으로 만든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냉랭해졌다. 엄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세요. 지연이 마지못해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혜란의 대답에 지연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던 며느리였는데, 엄마 사실 저희가 이사 얘기를 다시 해봤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혜란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세 명이 이 좁은 곳에서 계속 살기는 힘들잖아요. 민수의 변명에 혜란은 쓴웃음을 지었다. 돈이 있을 때는 강남 아파트를 사자고 하더니 돈이 불확실해지자마자 다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엄마, 언제까지냐고 묻잖아. 혜란의 단호한 말투에 민수가 당황했다. 다음 달 말까지. 알겠다. 혜란의 담담한 반응에 민수와 지연은 오히려 당황했다. 저항하거나 울부짖을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혜란은 딸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채야, 나야. 엄마, 밤늦게 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마지막이요? 무슨, 만약에 엄마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노인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은채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글쎄요. 저도 제 생활이 있으니까. 은채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지? 엄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알겠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잠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전화를 끊고 혜라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결국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다음 날
헤라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 저녁 식사 시간, 헤라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엄마,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네요. 민수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그래. 네, 뭔가 옛날 맛 같아요. 지연도 거들었지만 역시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헤라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뭔가요? 내일 집을 나갈 거야. 민수와 지연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 갈 곳이 있겠니? 헤란의 말에 민수가 미안해하는 척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매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헤란이 지연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 지연은 어색해했다. 그래도 어디 갈 곳이라도 정하시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헤란의 담담한 반응에 민수와 지연은 오히려 편해했다. 죄책감 없이 어머니를 내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헤라는 잠들지 못했다. 70년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다. 민수와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엄마, 저희 퇴근할 때까지 계실 거죠? 지연이 물었다. 아니야. 오늘 중으로 나갈 거야. 그래요? 그럼 조심히 다니세요. 지연의 인사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엄마 연락드릴게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 잘 다녀와라. 헤란의 마지막 인사에 민수와 지연은 대답 없이 나갔다. 혼자 남은 헤란은 집안을 둘러봤다. 25년간 살았던 곳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왔다. 헤라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옷까지만 챙겼다. 많은 것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다. 마지막 메시지였다. 오후 3시 헤라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7시 민수와 지연이 퇴근했다. 집이 조용한 것을 보고 어머니가 정말 나간 것을 확인했다. 정말 나가셨네. 그러게. 빨리 결정하셔서 다행이에요. 지연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민수가 편지를 읽었다. 민수야, 지연아. 그동안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했다. 이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짧은 편지였다. 민수와 지연은 잠시 미안함을 느꼈지만 곧 잊어버렸다. 어디 가셨을까요? 글쎄, 연락 오겠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헤란으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엄마 안부라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지만 민수는 무관심했다. 괜찮을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있으시니까 나가신 거겠죠. 민수의 말에 지연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헤란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다. 민수와 지연은 넓어진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은채가 급하게 찾아왔다. 오빠, 엄마 연락 받았어요? 아니, 왜? 이상해요. 휴대폰도 안 받고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은채의 걱정에 민수는 처음으로 불안해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 변호사라는 사람에서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장?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놀랐다. 네, 그리고 내일 공증사무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은채의 말에 세 사람은 불안해졌다. 다음 날 공증사무소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조혜란 씨가 작성한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조혜란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 65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65억이라는 말에 민수, 지연, 은채가 모두 놀랐다. 뭐야? 엄마가 정말로 65억이 있었다고? 보험금 문제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전 재산의 50%인 32억 5천만 원은 나를 마지막까지 사랑해준 딸 은채에게 상속한다. 은채가 눈을 크게 떴다. 나머지 50%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그럼 저희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계속 읽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반전이었다. 헤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돈이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이고 돈이 없으면 버리려 하는 가족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이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채만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기에 그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 민수와 지연은 절망에 빠졌다. 65억을 놓친 것도 충격이지만 어머니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은채가 물었다. 그것도 유언장에 써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진짜로 살고 싶었던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다. 가족들이 나를 찾으려 하지 말기 바란다. 이미 우리는 남남이 되었다. 헤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시험했고 그 결과에 따라 냉정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유언장 발표 후 공증사무소 밖에서 민수, 지연, 은채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65억이라는 거액이 눈앞에서 사라진 충격과 함께 어머니, 헤란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오빠, 엄마가 정말로 65억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다. 보험금 문제라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민수의 대답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럼 우리가 엄마를 내쫓을 때도 그 돈이 있었던 거네요? 지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침묵했다. 진실은 너무 잔인했다. 엄마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채가 제안했다. 찾아서 뭘 하게? 유언장에 찾지 말라고 했잖아. 민수의 말은 체념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 아니야? 지연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만약에 엄마가 돈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후회했을까? 지연의 질문에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지연은 친정에 갔고 혜란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내가 정말 엄마를 돈으로만 봤을까? 민수는 자신을 되돌아봤다. 어머니가 65억이 있다고 했을 때의 자신의 반응,
그리고 그 돈이 불확실해졌을 때의 태도 변화.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결국 엄마 말이 맞았어. 민수는 쓰린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과 나중에는 돈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했다는 것을. 한편 은채는 자신의 원룸에서 복잡한 심정에 빠져 있었다. 32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기쁘기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다. 나도 결국 오빠들과 다를 게 없었어. 은채도 자신을 돌아봤다. 어머니가 돈이 있다고 했을 때 결혼 자금을 요구했던 것, 돈이 불확실해지자 결혼을 미뤘던 것,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며칠 후 한도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은채를 찾아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조혜란 여사님의 따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업무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혜란의 유언장 소식을 듣고 은채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32억의 상속녀가 된 그녀를 노린 것이다. 어머니와 업무상 관계요? 네, 재산 관리 쪽으로요. 혹시 상속받으신 재산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은채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니가 한도윤을 의심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기는. 말했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은채의 강한 거절에 한도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일주일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괴롭혔다. 엄마가 어디 계실까? 민수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경로당, 병원, 심지어 양로원까지 찾아다녔다. 하지만 혜란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 형부, 그만하세요. 엄마가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은채가 말렸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채야, 나는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민수의 진심 어린 후회에 은채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같이 찾아봐요. 결국 은채도 어머니 찾기에 합류했다. 지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와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혜란이 제주도로 갔다는 정보였다. 제주도요? 네, 한 달 전에 제주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하네요. 민수가 수소문한 결과였다. 그럼 제주도에 계시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가서 찾아봅시다. 민수와 은채는 제주도로 향했다. 지연은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혜란을 발견했다. 서귀포의 작은 펜션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혜란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하지만 혜란의 반응은 차가웠다. 왜 여기까지 찾아왔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은채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혜란은 냉정했다.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민수의 고백에 혜란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하니? 이미 늦었어.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무슨 기회? 나를 다시 모시고 가서 돈 써달라고? 혜란의 날카로운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은채가 끼어들었다. 저는 상속받은 돈 다 돌려드릴게요. 돌려줘서 뭐하게? 나는 이미 내 결정을 내렸어. 혜란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은 절망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각자 살아가면 돼.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엄마, 돌아가. 헤란의 호통에 민수와 은채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펜션 근처에 머물면서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저 여기 있을게요. 언제까지든지요. 왜 그러니? 집에 가서 내 생활해. 아니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민수의 끈질긴 노력에 헤란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헤란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민수야. 네, 엄마. 정말 후회하는 거니? 네, 정말로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에 헤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지연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지연이도 설득할게요. 민수의 다짐에 헤라는 깊게 생각했다. 며칠 더 지나고 헤라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민수야, 은채야. 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진짜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돈이 없어도? 네, 물론이에요. 그럼 내가 가진 돈을 다 기부할 거야. 헤란의 말에 민수와 은채가 놀랐다. 전부요? 그래. 그래야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헤란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65억이라는 거액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해요. 은채도 동의했다. 저도 찬성해요. 돈보다는 엄마가 더 소중해요. 두 사람의 대답에 헤라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따뜻한 미소였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민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헤라는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가서 실제로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제주도에서의 화해 후 헤란과 민수, 은채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과연 가족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다. 어머니,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 헤란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없어서 편했는데 갑자기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그럼 다시 여기서 사실 건가요? 그래. 문제 있니? 헤란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연아. 민수가 아내를 불렀다.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 사과요? 그동안 잘못했잖아. 민수의 말에 지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헤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헤란은 약속대로 변호사를 만났다. 정말로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습니까? 네.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헤란의 결정에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번 기부하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헤란의 단호한 의지에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다. 집에 돌아와서 헤란은 가족들에게 알렸다. 내일 전 재산을 기부할 거야. 정말로요? 민수가 물었다. 그래. 약속했잖아. 민수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연의 얼굴은 굳어졌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너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혜란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정말로 기부 절차가 완료되었다. 65억 원 전액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되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혜란이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지연이 민수에게 화를 냈다. 65억을 그냥 날려버리다니. 지연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지연의 불평에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를 다시.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민수의 화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며칠 더 지나자 지연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연이 혜란에게 직접 말했다. 뭐? 저는 이혼할 거예요. 지연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지연아,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지연의 의지는 확고했다. 미안해요. 저는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괜찮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혜라는 담담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도 민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엄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대답에 혜라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네. 이번에는 정말로요. 며칠 후 은채도 결정을 내렸다. 엄마, 저도 여기서 함께 살고 싶어요. 너도? 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채의 말에 혜라는 감동했다. 그렇게 혜란, 민수, 은채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돈은 없었지만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민수는 더 열심히 일했고 은채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혜란도 다시 활력을 찾았다. 엄마, 제가 요리 배워서 해드릴게요. 은채가 말했다. 고마워. 그런데 내가 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가족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혜라는 행복했다. 6개월이 지났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그 돈 기부한 거? 민수가 물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왜요? 그 돈이 있을 때는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 지금처럼. 혜란의 말에 민수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맞아요. 지금이 진짜 가족 같아요. 은채의 말에 혜란은 환하게 웃었다. 한편 지연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꼈다. 특히 혜란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는 이혼 후 더욱 어머니와 은채에게 집중했고 지연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한도윤도 마찬가지였다. 65억이 기부되면서 그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났다. 1년 후 혜란의 75세 생일날이었다. 민수와 은채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이 차려졌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혜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넘쳤다. 65억이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엄마, 소원 있으세요? 은채가 물었다. 소원? 없어. 지금이 최고야. 혜란의 대답에 민수와 은채는 감동했다. 엄마,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촛불을 끄며 헤라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다는 것에 그날 밤 헤라는 일기를 썼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65억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사랑을 느꼈다. 돈을 잃고 가족을 얻었다. 이보다 좋은 거래가 어디 있을까? 2년 후 헤라는 동네에서 유명한 할머니가 되었다. 65억을 기부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민수는 승진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은채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엄마, 제 결혼식에서 답사해 주세요. 답사? 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저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채의 말에 헤라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날 헤라는 답사에서 말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사랑하고 없으면 버리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객들은 헤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저는 65억을 잃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거래였습니다. 헤란의 마지막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헤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짐이라 불린 여자의 복수는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